주문진 시장 바닷들 수산의 유리 진열대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남해진은 얼음 위에 늘어선 광어를 정리하며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일시 9분. 곧 그 시간이었다. 오늘도 오려나. 혜진의 중얼거림에 옆가게 정육점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또 그 할머니 얘기 신기하긴 해. 저렇게 딱딱 맞춰오는 사람도 처음이야. 일시 11분. 정확히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여자가 나타났다. 오은자. 칠수는 넘어 보이는 작은 체구, 바랜 남색 바람막이에 낡은 면장갑을 낀 손. 그녀는 언제나처럼 삐걱이는 손수레를 끌고 혜진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전복 25kg, 미역 50단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주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혜진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일반 가정집에서 살 양이 아니었다. 식당이라 해도 한 달치는 좋게 될 물량이었다. 할머니, 전복이 오늘 시세로 kg당 6만 원인데 확인하셨어요? 알아요. 계산해 드릴게요. 은자는 낡은 인조가죽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새 지폐 2장을 꺼내 놓았다. 구겨진 적 없는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한 돈이었다. 혜진은 전복을 담으면서도 자꾸 그녀의 손을 보게 됐다. 굳은 살 가득한 오래 일해온 손이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포장 잘해주세요. 멀리 가야 해서요. 어디 가시는데요? 집이요. 더 묻기 어려운 대답이었다. 은자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실어 올리고 허리를 한번 폈다 구부리며 다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그날도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초라한 차림과 거침없는 결제 사이의 괴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히 일시 11분이라는 시간. 이번이 벌써 사흘째예요. 옆에서 아르바이트생 최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20살 대학생인 하늘은 시장 일을 도우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관찰력이 유난히 뛰어났다. 저도 봤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세요. 시계처럼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정육점에선 매일 오후 사골 40kg 빠져나갔고 과일상회에선 바나나 박스가 통째로 팔렸다. 모두 비슷한 시간대, 그리고 모두 그 할머니였다. 하루 지출이 적게는 300만 원, 많으면 400만 원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의 말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돈의 출처를, 그 물량의 용도를, 그리고 저 정확한 시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시장 번영회장 문기태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진 씨, 내일 모임 한번 합시다. 그 할머니 건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경찰도 불러놓을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혜진은 한동안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다. 일시 11분. 왜 하필 그 시간일까? 그리고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 사흘이 지나고 의심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또 왔어요. 최하늘이 작게 속삭이며 시계를 가리켰다. 일시 11분. 오은자가 언제나처럼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에 나타났다. 오늘은 바닷들 수산이 아니라 정육점 앞에 멈춰섰다. 사골 40kg이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정육점 주인 백상수는 대충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칫했다. 8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은자는 이미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다. 역시나 새 지폐였다. 할머니, 이거 혹시 무슨 행사라도 하세요? 잔치?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상수는 입을 다물고 사고를 포장했다. 은자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실어 올리고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다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저거 봐, 또야. 과일상의 주인 김순덕이 가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바나나 박스 10개. 어제는 사과 20상자. 저 할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매번 새 돈이라니까.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돈 세탁? 수군거림이 시장 안으로 번져나갔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상인들이 하나둘 바닷들 수산 앞으로 모여들었다. 남해진은 진열대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혜진 씨,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번영회장 문기태가 팔짱을 낀 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60 중반의 그는 주문진 시장을 30년 넘게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하루 지출이 400만 원씩이야. 일주일이면 2천만 원이 넘어. 이게 정상이겠어? 그렇다고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물건 사는 손님인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지만 기태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문제는 출처야. 저 돈이 깨끗한 돈인지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모두가 그 뒤를 짐작할 수 있었다. 범죄, 사기, 조직, 혹은 더 나쁜 무언가. 시장 리스크라는 게 있어. 만약 저 할머니가 문제에 연루되면 우리도 같이 조사받을 수 있단 말이야. 순덕이 불안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아. 요즘 금융당국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현금 거래 많으면 다 들여다본다니까.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은자의 눈빛은 탐욕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하지만 절박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경찰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도윤 형사님께 전화해 볼게요. 비공식으로라도 상담 한번 받아보죠. 전화를 받은 서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물량, 그것도 새 돈으로? 네. 벌써 일주일째예요. 일단 신고 접수는 아니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내서. 전화를 끊은 뒤에도 혜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문을 닫으며 골목 끝을 바라봤다. 은자가 사라진 방향이었다. 저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연민과 의심 사이 어딘가에서 혜진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11분. 비가 오는데도 은자는 나타났다. 젖은 바람막이, 질퍽한 고무신, 그리고 변함없는 손수레. 그녀는 이번엔 건어물 가게 앞에 섰다. 멸치 20kg, 다시마 30속이요. 상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물건을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혜진에게 눈짓을 보냈다. 혜진은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서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오셨어요. 형사님,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은자는 결제를 마치자마자 재빨리 자리를 떴다. 비에 젖은 손수레 바퀴 자국만이 골목 바닥에 희미하게 남았다. 그날 저녁 번영의 긴급 모임이 열렸다. 서도윤도 참석했다. 일단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해 봐야 안다는 거죠. 기태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럼 내일 우리가 직접 물어보자고. 경찰도 동석하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대면, 추궁, 진실,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제가 따라가 볼게요.
번영의 모임이 끝난 뒤 최하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20살 대학생의 눈빛엔 호기심보다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서도윤이 난색을 표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수상하게 안 보여요. 그냥 심부름 가는 대학생이잖아요. 할머니도 경계 안 하실 거예요. 남해진은 하늘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어디 사시는지만 확인해. 알았지? 다음 날 오후 1시. 하늘은 시장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다. 손엔 배달용 비닐봉지를 들어 위장했다. 11분이 되자 예정된 시간처럼 오은자가 나타났다. 오늘은 채소 가게였다. 무 30개, 배추 20포기, 양파 50kg. 역시나 새 지폐로 결제하고 손수레에 가득 실었다. 하늘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시장을 빠져나온 은자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손수레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거렸고 은자의 어깨는 점점 더 기울어졌다. 하늘은 몇 번이나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다. 20분쯤 걸었을까? 은자는 바닷가 언덕 끝자락 낡은 조립식 주택 앞에 멈춰섰다. 저기가 집인가? 하늘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은자는 녹슨 철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당 한쪽에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음식점에서나 볼 법한 대형 냉장고였다. 은자는 손수레에서 짐을 내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 산 물건들은 어디로 간 걸까? 은자는 오늘 산 채소들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정리를 마친 뒤 그녀는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당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좁은 방 안에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붙은 달력이 보였다. 하지만 하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공책이었다. 공책은 펼쳐져 있었고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늘은 눈을 찌푸리며 글자를 읽으려 했다. 111 마이너스 전복 미역, 333 마이너스, 555 마이너스. 시간표였다. 그것도 규칙적인 숫자들.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 하늘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담장 밖으로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철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자가 밖으로 나왔다. 손엔 또 다른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공책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숨을 고르며 다시 뒤를 따랐다. 이번엔 시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다. 은자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가더니 한적한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 앞에 섰다. 간판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주문진 청소년 쉼터. 은자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냉장고 비슷한 보관함 앞에 섰다. 그리고 오늘 산 물건 중 일부를 꺼내 그 안에 넣기 시작했다. 전복, 미역, 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하늘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다. 은자는 물건을 다 넣은 뒤 보관함 문을 닫고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울고 있는 걸까? 하늘은 차마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몇 분 뒤 은자는 빈 손수레를 끌고 다시 언덕 위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쉼터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건물 안에서 한 소녀가 나왔다. 15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녀는 보관함을 열고 안에 든 전복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오늘도 왔네. 고마워요, 할머니. 소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복을 조심스럽게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그제야 깨달았다. 냉장고가 매일 비어 있던 이유를, 그리고 1시 11분의 의미를. 그날 저녁 하늘은 남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저 할머니 따라갔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네. 근데 언니, 이거 신고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먹이고 계세요. 먹이고 있다고? 남혜진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최하늘의 말은 의심을 더 키웠다기보다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청소년 쉼터에 물건을 두고 오셨어요. 그것도 몰래. 왜 몰래? 정식으로 기부하면 되잖아.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언니 시간표가 있었어요.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의문은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정육점 백상수를 찾아갔다. 상수 형, 혹시 할머니 돈 받을 때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상한 거? 상수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새 돈이잖아요.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처럼. 아, 그거. 나도 궁금하긴 했지. 그래서 말인데. 상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은행 갔다가 창구 직원이랑 얘기 좀 했어. 김대리 알지? 우리 단골. 응, 알아요. 걔가 그러는데 요즘 이상한 출금 패턴이 있대. 정확히 400만 원 단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빠져나가는 계좌가 있다는 거야.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할머니 계좌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김대리도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못 말하더라고. 근데 금액이랑 주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출처는요?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그건 모르겠대. 다만 한 번에 큰 돈이 입금된 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쌓여있던 돈이라던데.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범죄 수익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게 있었다.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그날 오후 서도윤이 시장을 찾아왔다. 비공식 관찰 결과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번영회장 문기태와 몇몇 상인들이 바다뜰 수산에 모였다. 도윤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오은자 72세. 주소는 확인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고 특별한 금융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그럼 깨끗한 거네요? 순덕이 안도하듯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돈의 규모입니다. 일주일에 약 2천만 원. 한 달이면 8천만 원이 넘어요. 이건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기? 횡령? 기태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봤다. 하늘 씨가 목격한 것처럼 쉼터에 물건을 전달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은밀하고 규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상수가 끼어들었다. 은행 쪽 정보로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래요. 원래 있던 돈이라던데. 상속? 보상금? 도윤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혜진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일시 11분에 오시면 부드럽게 질문을 드리죠. 강압적이지 않게. 혹시 놀라서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입니다. 그날 저녁 시장엔 긴장감이 흘렀다. 상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루머가 돌았다. 돈 세탁 아니면 뭐겠어. 저렇게 현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아냐, 들어보니까 쉼터에 기부한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럼 왜 몰래 해? 떳떳하면 정식으로 하지.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혜진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민과 의심,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불편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다음 날 오후 1시. 서도윤은 사복 차림으로 바다뜰 수산 안쪽에 서 있었다. 혜진과 하늘, 그리고 기태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1시 10분.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돌아갔다. 1시 11분. 골목 모퉁이에서 오은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가게 앞에서 멈칫했다. 안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서도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저기 할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은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좀. 바빠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손수레를 뒤로 밀며 몸을 돌렸다. 할머니, 잠깐만요. 하늘이 소리쳤지만 은자는 이미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다. 쫓아가 봐야 하나요? 기태가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더 겁을 주면 안 돼요. 혜진은 멍하니 은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1시 11분이 지나도 은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은자는 오지 않았다. 1시 11분이 지나고 1시 30분이 되고 2시가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혜진은 진열대를 닦다 말고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옆에서 최하늘도 불안한 표정으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 혜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서도윤은 경찰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결과는 은자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1시 11분 빈 골목.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도망간 거 아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역시 수상했어. 저렇게 돈을 쓰는 게 정상이겠어? 정육점 백상수만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쉼터에 기부한 건 사실이잖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도망가? 떳떳하면 그냥 대답하면 되지. 번영회장 문기태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가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시장 지붕을 두드렸고 골목엔 무릉덩이가 고였다. 혜진은 우산을 받쳐들고 가게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비는 더 거세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혜진은 문득 생각했다. 이런 날에도 할머니는 움직이셨을까? 1시 11분. 혜진은 습관처럼 시계를 봤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역시 안 오시네. 하늘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골목 저 끝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은자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손수레도 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 비틀거리는 듯한 발걸음. 혜진은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다. 할머니, 은자는 혜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피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 우산을 받쳐주자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신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혜진은 가슴이 미어졌다. 은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하게 산다는 거. 할머니. 근데 오늘은 꼭 와야 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거든요. 은자는 젖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미역 좀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이라도. 혜진은 말없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와서 비 좀 피하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은자에게 하늘이 수건을 건넸다. 은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작게 말했다. 오늘은 3시 33분도 가야 해요. 5시 55분도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자는 수건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요, 소방관이었어요. 예. 13시 11분에 마지막 출동을 나갔어요. 그게 1시 11분이에요. 혜진과 하늘은 숨을 죽였다. 아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먹여야 해요. 그래야 아들이 어딘가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은자의 목소리는 끝에 가서 흔들렸다. 3시 33분은 제가 소식을 들은 시간이고 5시 55분은 아들의 심장이 멈춘 시간이에요. 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늘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는 조리사였어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먹였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할머니, 아들이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 제가 먹이고 싶었어요. 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자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근데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비도 나가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더 서둘렀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 보였나 봐요. 혜진은 은자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번영의 긴급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어머니의 애도였습니다. 문기태는 팔짱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다. 돈은 어디서 난 거래요? 국유지 수용보상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고향에 있던 창고가 철도 부지 확장으로 수용됐대요. 혜진이 대답했다. 로또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모은 땅이 돈으로 바뀐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말기 심장 질환이래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대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상수가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할머니 혼자 하시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요? 각 가게에서 원가로 혹은 기부로 재료를 보태는 거예요. 배달이랑 포장은 우리 청년들이 맡고
할머니는 그냥 곁에 계시면 돼요. 기태가 턱을 쓸었다. 시장 이름으로 하는 거네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야 할머니도 부담 없으시고 우리도 지속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안전 가이드는 제가 정리할게요. 지자체랑도 연결해드리고요. 저도 돕겠습니다. 상수가 손을 들었다. 순덕도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름은 뭘로 할까요? 하늘이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진우의 식탁? 어때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그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혜진은 시계를 봤다. 5시 55분. 어딘가에서 은자가 또 누군가를 먹이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남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했다. 옆에서 최하늘이 포장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진우의 식탁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할머니 오실 거예요. 그쵸?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전화드렸을 때 오시겠다고 하셨어. 정육점 백상수도 미리 사고를 준비해뒀고 과일상의 순덕도 과일 박스를 정리해놨다. 시장 전체가 1시 11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 5분, 1시 8분, 1시 11분. 골목 끝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할머니 늦으신 적 없으신데. 혜진이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시 15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번 해봐. 상수가 말했지만 혜진이 알고 있는 건 은자의 집 주소뿐이었다. 전화번호는 받지 못했다. 1시 20분. 혜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은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제가 다녀올게요. 하늘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도 갈게. 혜진도 앞치마를 벗었다. 그때 순찰을 돌던 서도윤이 시장에 들어섰다. 할머니 안 오셨어요? 네. 이상해요. 연락도 안 되고. 주소는 알죠? 같이 가봅시다. 세 사람은 서둘러 해안도로를 따라 언덕으로 향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혜진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다. 바닷가 언덕 끝 낡은 조립식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할머니, 계세요? 혜진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마당의 업소용 냉장고 2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할머니, 거실 바닥에 오은자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하늘이 비명을 질렀다. 도윤은 재빨리 은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계십니다. 119 불러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도윤은 은자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다. 은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탈수 증세 같아요. 얼마나 여기 계셨던 거지. 하늘이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찾았다. 싱크대에 컵 하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은자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은자를 들것에 옮겼다. 혜진과 하늘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보호자세요? 아니지만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가족은요? 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은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고 병원 응급실, 의사는 링거를 꽂으며 말했다. 탈수와 저혈당이에요.
최소 이틀은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혈압도 너무 낮고 기저질환은 있으세요? 심장이요. 말기래요. 그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혜진은 은자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눈빛이 천장을 향하다가 혜진을 향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몇 시예요? 3시 좀 넘었어요. 3시 33분 지났나요? 할머니,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은자가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다. 못 갔어요. 아이들한테 괜찮아요. 우리가 다녀왔어요. 하늘이 거짓말을 했다. 은자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거짓말. 할머니. 혜진이 은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해요. 왜요? 진우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해야 하니까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사람을 구하다가 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요. 밥만 할 줄 알았으니까. 할머니. 그래서 이제라도 하려는 거예요. 밥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제가 진우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도윤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손에 두꺼운 공책과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공책이었다. 은자가 매일 기록하던 그 공책. 도윤은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거 보셔도 될까요? 은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공책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시간, 장소, 물품 목록, 그리고 맨 앞장에 크게 적힌 문구. 1시 11분 마이너스 진우의 근무교대 시간. 3시 33분 마이너스 사고 소식을 들은 시간. 5시 55분 마이너스 1755 진우의 심장이 멈춘 시간. 혜진은 페이지를 넘겼다. 장부였다. 정확한 회계장부. 주문진 청소년 쉼터 마이너스 전복죽 재료 전달. 독거 어르신 센터 마이너스 사골국 재료 전달. 노숙인 야간 급식소 마이너스 과일, 채소 전달. 매일 3번.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 아들을 떠나보낸 시간마다 은자는 누군가를 먹이고 있었다. 도윤이 통장 사본을 꺼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 국유지 수용 보상금, 은자의 고향 창고가 철도 부지 확장으로 수용되면서 받은 돈이었다. 로또도 아니었고 조직도 아니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한 어머니가 아들을 기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진은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은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맡기세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이건 제가. 혼자서는 못하세요. 할머니 쓰러지셨잖아요. 그래도 진우 씨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아프면서까지 이러는 거.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안해요. 혜진은 은자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 손은 혼자가 아니었다. 오은자가 입원한 사흘째, 서도윤은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남혜진과 번영 회장 문기태가 동행했다.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랑 연결하려면요. 도윤의 말에 따라 셋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다. 거실 한켠 낡은 책상 위에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혜진이 첫 번째 공책을 펼쳤다. 2023년 7월 14일. 시작이네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시간, 장소, 물품, 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쉼터 마이너스 전복 10kg, 미역 20단.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독거 어르신 센터 마이너스 사골 15kg. 국물이 진해야 드신다. 노숙인 급식소 마이너스 바나나 5박스, 사과 10상자. 비타민이 필요하다. 혜진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7월 14일. 그 날짜가 익숙했다. 이 날짜 진우 씨 기일인가요? 맞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옆에서 다른 서류를 살피고 있었다. 오진우, 주문진 소방서 소속. 2023년 7월 14일 해안도로 다중추돌 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갇힌 가족을 구조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기태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부터 할머니가 이걸 시작하신 거군요. 혜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매일 3번, 정확한 시간에. 1년 넘게. 총 지출 금액이. 기태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일주일에 2천만 원, 한 달에 8천만 원. 1년이면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혜진이 놀라 물었다. 도윤이 통장 사본을 꺼냈다. 네. 정확히는 10이요. 할머니 고향에 있던 창고 부지가 고속철도 확장 구간에 포함됐답니다. 평생 모은 땅이었겠네요. 기태가 중얼거렸다. 그 돈을 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혜진은 다시 공책으로 돌아갔다. 맨 뒷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남은 금액 1억 2천. 예상 기간 2개월. 할머니가 계산하신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시간을. 도윤이 말했다. 그래서 더 서두르셨던 겁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혜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은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시간표처럼 계산하며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먹이려 했던 것이다.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기태가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일지가 들어 있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청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오진우였다. 잘생겼네요. 혜진이 작게 말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3.7, 14, 1311 출동, 1755 순직. 일지를 펼치자 그날의 기록이 나왔다. 공식 문서였다. 해안도로 오중 추돌 사고, 화재 발생, 차량 내 가족 4명 갇힘. 오진우 소방관이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 2명 구조 성공, 3번째 인원 구조 중 차량 폭발.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하다가 가셨네요. 기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일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나 사람 살렸어. 자랑스럽지? 마이너스 진우. 어머니가 적은 게 아니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이 기록들 다 가져가도 될까요? 프로젝트 만들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할머니도 동의하실 겁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나저나 진우의 식탁은 어떻게 진행하죠? 기태가 물었다. 일단 청소년 쉼터, 독거 어르신 센터, 노숙인 급식소 이 3곳부터 시작합시다. 혜진이 공책을 펼치며 말했다. 할머니가 정확히 기록해 두셨어요.
각 곳에서 필요한 물품이랑 양까지. 배달은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알바생들 많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올릴게요. 도윤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자체에도 연락해서 식품 안전 가이드 받아놓고요. 원가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 돈을 계속 쓸 순 없잖아요. 각 점포에서 조금씩 보태면 됩니다. 원가로 제공하거나 기부로.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시장 상인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상인의 모임 때 제안해 볼게요. 셋은 집을 나서며 마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다시 봤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곧 다시 채워질 것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음 날 오후 병원. 혜진은 은자에게 공책과 사진들을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프로젝트 만들 때 참고하려고요. 은자는 진우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잘생겼죠? 네. 정말이요. 착한 애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 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맨날 따라와서 설거지 거들고 손님들한테 물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되신 거군요. 네. 사람 살리는 게 가장 멋진 일이래요. 은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애처럼 사람 살리는 일. 혜진은 은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할게요. 진우 씨가 시작한 일, 할머니가 이어온 일, 우리가 계속할게요.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날 저녁 시장 상인의 모임. 혜진은 은자의 기록을 모두에게 보여줬다. 공책, 일지, 통장 사본, 그리고 진우의 사진. 이게 할머니가 해오신 일이에요. 1년 넘게 혼자서. 상인들은 조용히 기록을 살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우리가 해야죠. 백상수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정육점에서 사골은 제가 맡을게요. 무언가로. 저는 과일. 순덕이 뒤를 이었다. 채소는 저희가. 생선은 당연히 저희 가게죠. 하나둘 손이 올라갔다. 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태가 일어나 말했다. 이건 우리 시장의 일입니다. 오진우 소방관이 우리 지역을 지키다 가셨고 어머니가 그 뜻을 이어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저 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일주일 뒤 오은자는 병원을 퇴원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최하늘이 걱정스럽게 은자의 팔을 부축했다. 은자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남혜진이 차를 가져왔다. 은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늘은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할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6개월에서 1년. 길면요. 예. 심장이 많이 안 좋대요.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낮고 나이도 있고. 하늘이 뒷좌석에서 흐느꼈다. 은자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며 작게 웃었다. 울지 마. 나 충분히 살았어. 할머니, 진우 보러 가는 거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혜진은 핸들을 꽉 쥐었다. 차가 언덕 위 은자의 집 앞에 멈춰섰다. 들어가세요. 좀 쉬셔야죠. 아니. 은자가 고개를 저었다. 시장 가고 싶어요.
할머니, 아직 몸이. 가야 해요. 일시 11분이에요. 혜진은 시계를 봤다. 12시 50분. 은자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다. 할머니, 혼자 갈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늘이 소리쳤다. 은자는 멈춰섰다. 할머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은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오후 1시 11분. 주문진 시장 입구.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백상수, 김순덕, 문기태, 그리고 다른 점포 주인들까지 모두가 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의 차가 도착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 돌아오셨네요. 은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진우의 식탁 마이너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해오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혜진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기태가 앞으로 나섰다. 오늘부터 주문진 시장은 매일 3번,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에 진우의 식탁을 운영합니다. 상수가 손수레를 끌고 왔다. 사골이 가득 실려 있었다. 사골은 제가 맡았습니다. 순덕도 과일 박스를 들고 왔다. 과일도 준비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물건을 가져왔다. 채소, 생선, 쌀, 반찬.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가렸다. 여러분 왜? 당연한 거예요. 혜진이 말했다. 할머니 혼자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달려가 은자를 안았다. 이제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근데 저는 뭘 해야 하죠?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태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곁에 계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고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서도윤이 나타났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지자체에서 승인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식품 나눔 사업으로 등록됐어요. 이렇게 빨리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오진우 소방관 이야기 듣고 바로 결정하셨답니다. 은자는 진우의 이름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다. 진우가 알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알죠? 혜진이 은자의 등을 토닥였다.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오후 첫 배달이 시작됐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손수레를 끌고 청소년 쉼터로 향했다. 전복, 미역, 채소가 가득했다. 은자도 함께 갔다. 쉼터 입구에서 시설장이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1년 넘게 우리 아이들 먹이신 분인데. 시설장은 은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덕분에 애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세요? 저희 예산으론 절대 못해줄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실래요? 은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쉼터 안으로 들어가자 열댓 명의 아이들이 식당에 모여 있었다. 할머니다. 한 소녀가 소리쳤다. 지난번 하늘이 봤던 그 아이였다. 15살 임소희. 소희야. 시설장이 소희를 불렀다. 할머니께 인사드려. 소희는 은자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매일 맛있는 거 갖다 주셔서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작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은자는 소희의 손을 잡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에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전복죽, 미역국, 과일, 제가 평생 못 먹어본 것들이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거 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밤을 버티게 해줬어요. 은자는 소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고마워요, 소희야. 내가 잘 먹어줘서.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13살 민준이, 14살 지우, 16살 현우. 모두가 은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저 처음으로 전복 먹어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공부도 되더라고요. 은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우야, 봤니? 엄마가 애들 살렸어. 내가 못다한 일 엄마가 하고 있어. 저녁 무렵 독거 어르신 센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당에 모여 있었다. 은자가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게 누구야? 은자 씨 아니가. 저를 아세요? 아이고, 모를 수가 있나. 우리 맨날 은자 씨 사골국 먹고 사는데. 다른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젊어지는 것 같다니까. 뼈가 튼튼해져서 지팡이도 덜 짚게 됐어. 은자는 또 눈물을 흘렸다. 혜진이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머니 덕분에 건강하세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진우가 기뻐하겠죠? 당연하죠. 밤 9시 노숙인 야간 급식소. 마지막 배달이었다. 은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급식소 앞에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봉사자들이 따뜻한 국과 과일을 나눠주고 있었다. 할머니, 한 중년 남자가 은자를 알아봤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 겨울에 여기서 뵀었어요. 아, 맞다. 은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할머니가 주신 바나나 정말 맛있었어요. 남자는 수줍게 웃었다. 저 그 뒤로 일자리 구했어요. 요즘은 고시원에서 살아요. 정말요? 네. 할머니 덕분에 힘냈어요. 누군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은자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귀갓길 차 안. 은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출동 나간 시간이 1시 11분이었어요. 혜진과 하늘은 말없이 들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먹입니다. 진우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대신 살리고 싶었어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리사였고 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진우처럼은 못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머니, 말기 심장질환 진단 받았을 때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죠. 남은 시간만큼은 시간표대로 나누자. 마지막까지. 은자는 혜진을 돌아봤다.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니까.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쉬세요, 할머니. 우리가 계속할게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차는 밤바다를 따라 달렸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은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우야, 엄마 잘하고 있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진우의 식탁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매일 오후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 주문진 시장 입구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손수레를 끌고 새 곳으로 향했다. 청소년 쉼터, 독거 어르신 센터, 노숙인 야간 급식소.
남해진은 배달 일정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전복죽 재료랑 사골국 재료. 과일은 딸기 시즌이니까 딸기 위주로. 네, 언니. 최하늘과 다른 청년 자원봉사자 5명이 분주히 움직였다. 바다뜰 수산 앞에는 미리 준비된 전복과 미역이 놓여 있었다. 혜진 씨, 이거 오늘 치는 거예요? 정육점 백상수가 사골 포장을 들고 왔다. 네,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사골국 정말 좋아하세요. 그럼 됐지 뭐. 상수는 웃으며 사골을 손수레에 실었다. 근데 원가로 하는 거 괜찮으세요? 장사에 지장 없어요? 에이, 이 정도야. 오히려 요즘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정말요? 소문 났거든요. 우리 시장이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과일상의 김순덕도 딸기 박스를 들고 나왔다. 맞아요. 저도 매출 올랐어요. 진우의 식탁 때문에 주문진 시장 이름이 알려지니까.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시장 상인들은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뭐려? 우리가 더 고맙죠. 그때 서도윤이 시장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요? 지자체에서 지원금 나왔어요. 월 2천만 원. 진짜요? 하늘이 소리쳤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님이 직접 예산 배정하셨어요. 진우의 식탁이 지역사회공헌 모범 사례라고. 번영회장 문기태가 박수를 쳤다. 이제 좀 숨통 트이겠네. 상인들 부담도 줄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혜진은 잠시 고민했다. 할머니께 여쭤봐야죠. 할머니 허락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후 1시. 오은자는 시장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요즘은 매일 이 시간에 나와 배달 준비를 지켜보는 게 일과가 됐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할머니, 언론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사양할래요. 왜요? 좋은 일인데. 진우 이야기가 구경거리가 되는 건 싫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곁에 있는 거고요. 혜진은 은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어요. 취재는 거절할게요. 고마워요. 1시 11분. 종이 울렸다. 시장 입구에 설치한 작은 종이었다. 기태가 제안해서 만든 것이다. 매일 3번 정확한 시간에 종을 울려 진우를 기억하자고. 청년들이 손수레를 끌고 출발했다. 은자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잘 다녀와요. 네, 할머니. 첫 번째 목적지, 청소년 쉼터. 하늘과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나왔다. 누나들 왔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전복이랑 딸기.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시설장이 웃으며 물건을 받았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하늘이 물건을 내리다가 임소희를 봤다. 소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다. 소희야, 요즘 어때? 좋아요. 학교도 재밌고 밥도 잘 먹고. 다행이다. 누나 있잖아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나중에 크면 요리사 될래요. 요리사?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 먹이고 싶어요. 밥으로 사람 살리는 거요. 하늘은 가슴이 뭉클했다. 멋진 꿈이다. 꼭 이뤄. 응. 그래서 요즘 쉼터에서 요리 배우고 있어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은자 할머니께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목적지, 독거 어르신 센터. 봉사자들이 사고를 내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다. 오늘도 왔구만. 고맙지, 고마워. 이거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나. 한 할머니가 봉사자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청년 봉사자가 수줍게 대답했다. 센터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드시니까. 정말요? 네. 병원 가시는 분들도 줄었어요. 의료비 절약되는 게 얼마인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누군가 자기를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지시나 봐요.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우의 식탁이 주는 진짜 선물이었다. 음식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 세 번째 목적지, 노숙인 야간 급식소. 저녁 8시. 마지막 배달이었다. 줄을 선 사람들이 30여 명. 오늘은 과일이 많네요. 급식소 책임자가 딸기 박스를 보며 반가워했다. 제철이라서요. 비타민 보충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 과일은 사치거든요. 봉사자들이 과일을 나눠주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딸기다, 딸기. 언제 먹어봤나 이거. 지난번 은자를 알아봤던 중년 남자도 줄에 서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봉사자가 인사했다. 네. 요즘 매일 와요. 여기 밥이 맛있어서. 일은 잘 되세요? 네,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원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다 진우의 식탁 덕분이에요. 여기서 힘 얻어서 버텼거든요. 남자는 딸기를 받아들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전할게요. 밤 10시 시장으로 돌아온 봉사자들. 혜진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뒀다. 다들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배웠어요. 하늘이 은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소희가 요리사 되고 싶대요. 할머니처럼요. 은자는 사진 속 소희의 환한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소희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덕분이지. 은자는 모인 사람들을 돌아봤다. 혜진, 하늘, 상수, 순떡, 기태, 도윤,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할머니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요. 혜진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주문진 시장 전체의 일. 기태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시장 입구에 공용 냉장고를 설치하면 어떨까 해요. 진우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공용 냉장고요? 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넣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에요. 하늘이 박수를 쳤다. 음식 나눔의 상징이 될 수 있겠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에 제안해 볼게요.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은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진우가 정말 기뻐하겠어요. 당연하죠. 할머니와 진우 씨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는걸요. 혜진이 은자를 안았다. 은자는 혜진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귀가하는 길. 하늘이 혜진에게 물었다. 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왜? 아니,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혜진은 웃었다. 그게 나눔의 비밀이야.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돼 있어. 할머니도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1년 넘게 혼자 하실 때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면 계속 못 하셨겠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우 씨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분명 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진우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엄마. 한 달이 흘렀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오후, 주문진 시장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진우의 식탁 공용 냉장고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빨간 천으로 덮인 커다란 냉장고 앞에 오은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혜진이 은자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 순간을 꼭 보고 싶었어요. 시장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청소년 쉼터 아이들,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단상에 시장이 올라섰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냉장고를 선보입니다. 이름은 진우의 식탁. 시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자를 바라봤다. 이 냉장고는 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웃을 먹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장이 계속 말했다. 오늘부터 이 냉장고는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가져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넣어주세요. 조건도 없고 감시도 없습니다. 오직 신뢰와 나눔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장이 은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님, 제막을 부탁드립니다. 은자는 최하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붉은 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진우야. 은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천을 당겼다. 파란색 대형 냉장고가 모습을 드러났다. 문 한가운데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 진우의 식탁 마이너스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소방관 오진우 1989-2023을 기리며 은자는 냉장고 문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가 못다한 일 엄마가 이어갔어. 혜진이 다가가 은자를 안았다. 하늘도 정육점 백상수도 과일상의 김순덕도 모두 눈물을 닦았다. 번영회장 문기태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전복, 사골, 과일, 채소, 도시락, 김밥. 상인들이 미리 채워둔 것이었다. 자, 이제부터 이 냉장고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기태의 말에 박수가 울렸다. 그때 청소년 쉼터에서 온 임소희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설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작년에 쉼터에 왔어요. 그때 저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은자가 소희를 바라봤다. 근데 어느 날 쉼터에서 따뜻한 전복죽을 먹었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저를 살렸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졌어요. 소희는 은자에게 걸어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은자는 소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아니야, 소희야. 내가 잘 먹어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요리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밥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요. 은자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하고 있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독거 어르신 센터에서 온 할머니도 손을 들었다.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 할머니는 앞으로 나와 은자의 손을 잡았다. 은자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늙은이들 기력 차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고마운 거 맞아.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고마워. 젊은이들도 시장 사람들도. 덕분에 이 동네가 살맛 난다니까. 또 다른 박수가 울렸다. 노숙인 급식소에서 온 중년 남자도 나섰다. 저는 작년에 길거리에서 잤어요.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 버텼죠.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근데 진우의 식탁에서 받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제게 힘을 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요.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거 제 원룸 열쇠예요.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직장도 구했고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남자는 은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서도윤 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한 달간 진우의 식탁은 청소년 쉼터 15명, 독거 어르신 센터 42명, 노숙인 급식소 평균 3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총 2,500끼가 넘는 식사가 나갔고 식재료 가치로는 약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습니다. 그는 은자를 바라봤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시장을 바꿨고 한 시장이 한 지역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진우의 식탁이 만든 기적입니다. 시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3번,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에 이 종을 울리겠습니다. 시장은 냉장고 옆에 설치된 작은 종을 가리켰다. 오진우 소방관을 기억하고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벽시계가 1시 11분을 가리켰다. 땡. 종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은자는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진우야, 들리니? 이 종소리. 내 시간이야. 앞으로 매일 이 시간에 종이 울릴 거야. 내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거야. 계속해서 영원히. 종소리가 멈추고 첫 번째 배달팀이 손수레를 끌고 출발했다. 오늘도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을 것이다. 은자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하늘이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안 추워. 따뜻해. 다행이다. 하늘아. 네. 고마워. 정말.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늘은 은자의 손을 잡았다. 저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하려고요. 이런 일 계속하고 싶어요. 잘 어울려. 넌 따뜻한 애야. 할머니처럼요? 아니, 너는 너야. 내 방식대로 하면 돼.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혜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은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혜진아, 너도 고마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뭘 배웠는데? 나눔이요. 진짜 나눔이 뭔지. 혜진은 냉장고를 바라봤다.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진짜 나눔이더라고요. 은자는 미소 지었다. 잘 알았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다.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요즘 자주 피곤했다. 심장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고지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진우에게 보여줄 게 생겼으니까. 진우야, 엄마 잘했지? 내가 시작한 일 엄마가 이어갔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바람이 또 불었다. 은자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은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작게 웃었다. 나도 사랑해, 진우야. 그날 저녁 5시 55분.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 땡. 은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하늘이 다가가 은자를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 혜진이 달려왔다. 도윤도 뛰어왔다. 119 불러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은자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 진우를 만나러 갔다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가 확인했다.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혜진과 하늘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상인들도 봉사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은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 3개월 뒤 여름이 왔다. 주문진 시장 입구의 진우의 식탁 냉장고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매일 3번 종소리가 울렸다. 1시 11분. 땡.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손수레를 끌고 출발했다. 하늘이 팀을 이끌고 있었다. 냉장고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오은자 여사 1952-2024와 아들 오진우 소방관 1989-2023을 기억하며 청소년 쉼터에서는 임소희가 요리 수업을 듣고 있었다. 전복을 손질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소희야, 잘하네. 선생님이 칭찬했다. 감사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료거든요. 소희는 전복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요리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독거 어르신 센터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사골국이 끓고 있었다. 은자 씨 레시피대로 끓였어? 그럼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노트 그대로요. 다행이야. 맛이 똑같네. 노숙인 급식소에서는 지난번 그 남자가 자원봉사자로 돌아와 있었다. 제가 받은 걸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그는 과일을 나눠주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렸으니 이제 제가 누군가를 살릴 차례죠. 주문진 시장 바다뜰 수산. 혜진은 전복을 손질하다가 벽시계를 봤다. 1시 10분. 곧 종이 울릴 것이다. 1시 11분. 땡. 종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칼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죠? 시간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약속대로.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바람이었다. 혜진은 눈을 뜨고 창밖을 봤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반짝이는 바다. 어딘가에서 은자와 진우가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냉장고 앞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엄마, 여기서 밥 가져가도 돼? 응.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대. 우와.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김밥 한 줄을 꺼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냉장고를 향해 절을 했다. 엄마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와 냉장고에 사과 몇 개를 넣었다.
오늘 과일 많이 남아서 누가 먹었으면 좋겠네. 노인도 냉장고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냉장고는 그렇게 채워지고 비워지고 또 채워졌다. 끝없이 시간표처럼 매일 1시 11분, 3시 33분, 5시 55분. 종소리와 함께 해질녘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 하늘이 냉장고를 확인하러 왔다. 오늘도 잘 돌아갔네. 그녀는 냉장고 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잘 자요. 내일도 우리 열심히 할게요. 하늘은 마지막으로 종을 한 번 울렸다. 땡. 맑은 소리가 저녁 바다를 향해 퍼져나갔다. 어둠이 내렸지만 냉장고는 불을 밝히고 있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 희망의 문. 나눔의 문. 사랑의 문. 진우의 식탁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1시 11분의 종소리와 함께